안녕하십니까. 8월 26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의 특이사항이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 말고는 없습니다. 일단 오늘 뭐 어느 기사를 봐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. 일단은 금리를 올리게 된 이제 뭐 기사를 보면 금리 올리게 된 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안 볼 수가 없는데,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린 이유는 사상 최고치인 가계 부채,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 부동산 가격 억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, 사실 금리 인상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근데 언제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기 전에. 근데 지금 이미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많이 받았고 가져갈 거 다 받아간 상황에서 현재 대출을 올린다,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대출이 뭔가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억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, 일단은 저 위에 똑똑하신 분들이 결정하신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겠죠. 그리고 이 사상 최고치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끌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.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증시에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게 시장에 안 좋은 얘기예요. 근데 이게 영끌, 그러니까 뭐든지 과도하면 안 좋잖아요. 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지.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건가요?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, 어떻게든 간에 통화량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거고, 이 모든 통화량은 결국 부채 때문에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부채 총량은 항상 우상향합니다.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채의 양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. 뭐 단기간적으로 조금 줄어들 적은 있었어도 뭔가 추세적으로 부채가 이제 하향세다, 역대 사상 가계부채 사상 최저치, 이런 거는 사실상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가계부채는 항상 사상 최고치지만은 이 가계부채 증가하는 속도가 사상 최고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, 잠재 성장률은 다소 하향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거죠.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가 둔화될까봐 테이퍼링도 좀 천천히 할까,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조금 하향하면서도 금리를 올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급박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데,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5월달과 6월달도 많이 나왔죠. 근데 그때는 이 델타 변이가 유행해가지고 뭔가 이 경제 성장이 좀 꺾이기 전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했었더라면은 차라리 지금보다 효과가 좋았을 텐데요. 지금 여러 가지 좀 타이밍이 제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, 일단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위쪽에 계신 거기 때문에 뭔가 있으니까 하셨겠죠.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금리를 올린 나라가 됐죠. 뭐 브라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는 금리를 뭐 예전에 올렸지만은, 아예 터키에서 올렸지만은, 뭐 경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올린 꼴이 되었고요.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.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논하기 전에 테이퍼링부터 해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. 금리를 올리기 전에 다른 정책 통화량을 먼저 줄이고 나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유럽은 아직까지는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고요. 중국은 지난주에 지준율 내렸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올렸을 때,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발생할 이제 이 현상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이 되겠죠. 우리나라가 연구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,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선도한 나라라고 될 수 있지만,
이게 잘못했다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했다가 실패한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잘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는, 원래 금리가 인상이 되면,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어야 됩니다. 근데 오늘 원래 환율이 하락세였다가 기준금리 인상 나오고 나서 오히려 환율이 뒤바뀌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보다 외국인들이 이 긴축 정책에 도망가는 매도가 더 많이 나오면서 금리가 환율이 빠진 거거든요. 일단 뭐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쳐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환율이 진정되지 못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10년채가 여태까지 최고치가, 최근 이번 연도의 최고치가 2.1%였는데 지금 1.7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지난번에 금리가 올라왔던 그 경제 회복 속도 2.1% 정도까지는, 다음번에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이거를 회복을 좀 해줘야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설득력이 생기고 11월 달에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국고채 10년 금리가 1.1%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은 이제 9월 들어가니까요. 일단 10월, 11월 달에 금리 수준 보면서 11월 말에 금통이 어떻게 될지 보면서 향후의 주식시장 대응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에 도망간 외국인 정도로 시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내용은 또 보고, 또 이제 잭슨홀이 오늘 밤부터 열립니다. 또 내일은 또 이 관련돼서 이 내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금리 올렸는데 잭슨홀이 이제 열리는 주 이유는 향후 전 세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랑 좀 우리나라가 오늘 금리 인상한 것에 또 방향성이 맞아 떨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 밤 내용 또 보고 내일 오전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